수급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꿀을 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이게 과거 같았으면 외인이 이렇게 팔 때 시장이 무너졌겠지만 지금은 그럼 그거 팔아서 미장 안 사고 싶겠어요? S&P500 안 사고 싶겠어? 사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자, 오늘 강의 끝! 경제도 끝! 앉아서 부자 되기. 왜 불렀어? 바빠 아니, 죽겠는데. 아니 대표님, 제가 뉴스나 뭐 기사나 지금 안보 톡방에서 수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체 수급이 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왜요? 중요하대잖아, 그 사람들이. 그럼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 왜 중요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수급이 무슨 뜻이에요? 수요와 공급. 오. 검색해봤구나. 네. 수요와 공급이 그냥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경제는요, 수요와 공급만 알면 거의 절반은 아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 나쁜 게 있어. 사람들은 뭘 사고 싶어요? 좋은 거. 그렇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걸까요?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걸까요? 사고 싶은 거. 자, 오늘 강의 끝! 경제도 끝! 더 이상 없어. 끝! 그냥 끝났어. 그냥 그거예요.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건 어떻게 따져보면 이제 공급과 수요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요즘에 반도체 가격이 왜 계속 올라요? 사람들이 수요를 사고 싶어서.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이 정말 많아요. 뭐 코로나 때도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뭐 마스크도 마스크. 그랬고, 당시에도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수입해서 들여오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 중국 가격이 신품보다 더 올라가. 왜? 공급이 안 되니까. 병목 현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 수요가 그대로만 있어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급이 막 늘어나. 근데 공급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뭐 AI 비롯해서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신조선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회사 주식을 내가 갖고 싶어 죽겠어. 주식이 뭐라고요? 주식의 사전적 의미가? 저런, 내가 1회 때 알려준 거 아니냐? 기억이 안 나요.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가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 일부분을 내가 소유하는 일종의 증서예요. 증권. 그건데 그 증권을 내가 갖고 싶은데 그 회사의 자본금은 뭐 100억이면 100억. 한계가 있어. 한도가 있어. 그걸 표현한 한 주식. 그러니까 자본의 단위 하나하나가 주식이에요. 그럼 주식의 양도 한정적이겠죠. 특히 이제 그 회사의 정관상에도 주주들이 모여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주식을 이만큼만 발행하자. 더 증액 발행할 거면 그 다음에 주총에서 의결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돈 필요하다고 바로바로 그냥 증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관상 약속해 놓은 한도 내에서만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 회사 주식을 갖고 싶대. 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싶대. 사람들이 몰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식 매매라는 게 뭐예요? 호가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호가. 네. 호가가 뭐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살게. 내가 팔게. 그러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올라가야 높은 돼요. 가격에 호가를 불러야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어요. 오, 저 가격에 산대. 우리도 팔자. 근데 저 있던 사람이 오, 진짜 나도 팔래 하면은 어느 순간은 사고자 하는 사자세라고도 합니다. 팔자세, 사자세, 매수세, 매도세. 하나의 그 힘이라는 거예요. 사자세보다 팔자세가 더 많아져.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아져.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려가요. 떨어지겠죠. 너무 쉽죠. 끝! 이렇게만 하고 빨리 끝내면 안 되냐?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수급이 근데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뜻인데 매수세, 매도세 사이의 균형, 그 시스템, 그 순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개인, 외인, 기관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 막 요즘에 뭐 알아서 뭐 외인에 뭐 하려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 외인이 막 수급이 그 막 외국인이 어쩌고. 뭐 버핏 할아버지일까봐? 숨 매수했다 하는데 막 그래서 그게 뭔데? 맞아. 진짜 모르겠어. 심플하게 보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거든요. 우리 회사 Y스트리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면은 최근에 저희가 뭐 영상 같은 거 기사로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숙향님, 바람이숲님, 농구천재님, 외부 필진들의 글도 있고, ETF 트래커, ETF 동향, 뭐 영상 같이 볼 수 있는 거, 특강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 YG클럽이라고 다 있습니다. 뉴스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ystreet.co.kr, ystreet.co.kr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너무 막 Y스트리트에만 몰리면 안 되잖아. 저기 중소기업 있지, 중소기업? 여기 보면은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중소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네이버 증권 사이트는 아시죠? 네. 네, 네이버 증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국내 증시가 있어요. 국내 증시 보면 왼쪽 아래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 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타나요. 수급 상황이. 분단위로 제가 항상 많아요.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 진짜 IT 아무리 강국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만 이 뭐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 어떻게 달라져도 기관 통해 달라져. 와, 쟤네 산다. 와, 쟤네 유입된다. 와, 쟤네 빠져나간다. 이러면서 막 같이 팔려고 하고 같이 살려고 하고 맞아요. 수급이 뭐냐고 물어보고 앉아있고 왜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너네들이 신경 쓰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요. 은근히 혹은 신경 쓰여요. 뭔가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을 때 내가 그쪽으로 올라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 뱀의 꼬리가 되고 싶습니다. 뱀의 꼬리. 용의 꼬리가 되고 그래, 뱀의 싶습니다. 꼬리가 되어라. 그래, 너는 뱀의 꼬리가 되어라. 여기서 보면은 시간대별로도 나오고 날짜별로도 나와요. 여기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이 나오죠. 3대 주체는 다 알죠. 개인은 우리 같은 우리. 사람들, 개개인들. 외국인은 외국인. 당연히 외국인. 기관은 당연히 기관. 기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막 투자, 보험, 투신, 그러게요. 은행. 일단 여기 있는 외국인은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 번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기타 일반인이 아니고. 외국인도 있는데 기타 외국인은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외국인 번호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기타 외국인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 사실 금액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은 잘 표시를 안 해줘요.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등 이렇게 나타나죠. 금융투자가 뭐겠습니까? 증권사? 오,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오, 잘 찍는다. 오. 이게 증권사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사. 보험은요? 보험사. 당연히 보험사. 천재다. 투시는 뭐예요? 투시는 뭐예요? 이거 나쁜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시장 떨어질 때 어디 뭐 이렇게 한강 온도 체크하러 가는 그런 투시는 아니고 투자 신탁이란 뜻이에요. 투자 신탁. 투자 신탁이 뭐예요?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요거는 자산운용사라고 보면 돼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뭐예요? 펀드. 우리가 왜 펀드를 운용해주는 회사가 자산운용사고 수급적으로는 투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운용사에는 사모 자산운용사, 공모 자산운용사가 있거든요. 공모펀드,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50인 밑으로만 팔아서 펀드를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괄호치고 사모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은행은 뭐겠어요? 은행. 그렇죠. 다 아는 그 은행입니다. 연기금 등이라고 있죠. 연기금이 뭐겠어요? 국가에서 하는 건가? 네. 연기금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연금? 말하는데 연금, 기금을 뜻해요. 연금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 다음에 뭐 군인연금 그런 것들이 다 이 연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금은 뭐겠어요? 기금. 정부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뭘 육성을 하거나 어떤 돈을 쓰기 위해서 마련한 돈. 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펀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 공동 협력 기금. 기금 종류가 진짜 수백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온 게 미래 대응 기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초과세수도 아니고 뭐 추가세수라고 하던데 반도체 덕분에 법인세가 엄청나게 많이 거칠 것 같으니까 그 세금 가지고 다른 걸 뭐 하자라고 하면서 기금 하나 더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뭐 미래 대응 기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청년 무슨 기금 있잖아요. 우리 뭐 통장 만들면 거기다 보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농림축산부 같은 데서 하는 뭐 농민 무슨 기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기금이에요. 그걸 합쳐서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누구 사이즈가 제일 크겠어요? 연기금. 아니 연기금 중에서 연금 중에서 무슨 사이즈가 제일 크겠어? 왜 세계 3대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거의 전 국민이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사이즈가 되게 크겠죠. 제일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정컨대 한 70-80%는 국민연금이라고 봅니다. 압도적이죠. 그게 이 연기금 등으로 합쳐져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방정부의 기금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한 10여 년 전에는요. 이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연금, 기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방기금? 지방정부였나 보다. 뭐 지방정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다 그냥 합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체국도 있었어요. 우체국 기금. 우체국 연기금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다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너무 그 투자 자금의 동향, 전략이 다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냥 하나로 묶읍시다 라고 해서 연기금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게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동향 파악을
연기금, 국민연금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웃긴 게 뭐냐면 연기금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특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의 고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 증시에서 국민연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큰 펀드는 국민연금이 운용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자산운용사들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뭐라 했어요? 투신, 믿고 맡긴다. 위탁이라고 하거든요. 위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운용본부에서 직접 매매를 하거나 거래를 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위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곽지연 작가의 펀드라든지 샌디 PD의 펀드라든지 이대호의 펀드라든지 이런 거를 운용해 주듯이 국민연금의 자산을 자산운용사가 대신 위탁 매매해 주는. 근데 그게 계좌는 누구 계좌다? 연기금. 연기금 계좌니까 이쪽으로 잡히는 거죠. 근데 판단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A 자산운용사, B 자산운용사에 다 위탁을 맡겨놓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팔 수도 있고 여기서 삼성을 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같은 종목이어도 심지어 코스닥 종목이어도 수급이 막 엉키기도 해. 그냥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퉁쳐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연기금이 뭐 좀 팔았다고 해서 어느 날 연기금이 좀 샀다라고 해서 모르겠네요. 우와 연기금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다. 우와 뭐야 이틀 연속 사네 앞으로 계속 사겠네 라고 보는 거는 너무 짧은 생각.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펀드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국민연금이 야 우리 돈 가져와 나 환매할래 다른 데 맡길래. 우리도 그렇잖아. 펀드 가입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그냥 환매하고 다른 데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뺏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일거에 매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차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너무 그것만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국민연금에도 보면 자산 배분을 해놓고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14.9%까지만 국내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했는데 100이라는 비중 중에서 국내 증시가 막 2배, 3배, 막 4배 막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10%만 갖고 있던 게 40%가 됐을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거는 다른 자산의 비중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지키기로 한 원칙보다 많아졌으니까 덜어내야죠. 네. 그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 리밸런싱.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왜 혹시 바벨 전략 들어봤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알 것 같은 느낌. 그 멈추시네. 바벨의 양쪽에 그 아령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바벨이 뭐냐면 이 엽기 같은 거예요. 엽기 있죠. 양쪽에 무게가 똑같아야겠죠. 네. 여기가 더 무거워졌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됐어. 쏠리죠. 이렇게 기울을 것 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야 저쪽 빨리 리밸런싱 해줘. 올려줘야죠. 리밸런싱 해줘 해서 빼야죠. 이쪽 걸 다시 빼서 여기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벨 전략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예. 근데 지금 우리 증시가 어때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막 이렇게 쏠린 것 덕지덕지 된 거야.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리밸런싱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덜어내야 되잖아. 네. 근데 또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 그게 이대로 있어줘 왜 이거 왜 팔려고 해? 라고 또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물론 이제 장기 전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국민연금은 일거에 이걸 덜어내면 어때요? 증시 충격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한 20.8%인가? 까지 14.9에서 20.8%까지 높이기로 했고 전술적 배분까지 합치면 거의 한 28.8%? 한 28. 몇 %까지 보유할 수 있게끔 조금 룰을 바꿔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쏟아지는 물량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들 보는데 이제 주린이들까지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들어봤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증시에 악영향 미치면 어떡해? 라고 생각들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게 7월부터 시작이 됐대요. 언제입니까? 됐다고요? 여기에요. 오 완전 많이. 이날 와. 2천억 넘게 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와 7월부터 리밸런싱 하다니 야 국내 주식 받아 야 난리 났다 해갖고 7월부터 증시가 작살이 났죠. 뭐 6월부터 좀 시장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조지 소로스의 재규성 이론 말씀드렸죠. 네. 설명해 보세요. 그 재기성 이론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기가 너무 좋다고 해요. 그럼 괜히 나도 거기가 좋아져가지고 그쪽을 살려고 막 가는 그런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불구덩이인 거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 한 15점 줄게. 15점. 100점 만점에 15점. 재규성 이론이 뭐냐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 날씨를 예측하는 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을 해도 날씨가 변하진 않아. 내 예측 때문에.
근데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변해요. 서로의 예측. 저거 오를 것 같은데?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예측이 서로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소문을 내다 보니까. 왜?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사람의 심리가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한대. 떨어질 것 같아. 마침 거기에다가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도세였어. 아, 그러면은 네. 외국인은 팔고 있는 데다가 기관 중에서도 제일 큰 선인 국민연금이 판대 이제 개인 투자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와르르 시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에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요즘에 몇 천억일 것 같은데. 40조에서 와. 많을 때는 거의 60조 원에 이릅니다. 와. 근데 하루 거래 대금이 수십조 원인데 2천억 순매도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겠습니까? 전혀 아니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냥 아, 그래요? 이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얇게 흔들려서 그거를 이제 수급이 얇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종이장처럼. 단단해. 뭐 이거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은 시장이 버티는 거죠. 뭐 리밸런싱 할 수도 있지. 뭐 하루에 뭐 천억. 보세요. 외국인이 하루에 수조 원씩 순매도를 하는데 와, 근데 개인 외국인이 수조 원 순매도하고 개인이 수조 원 순매수를 하는데 국민연금이 몇 천억, 몇 백억 순매도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적으로 영향이 크고 수급이 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급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을 보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수급 왜 배우려고 해요? 이거 봐봐 위에 왜 실시간으로 나와? 분 단위로 보면서 수급 변화나 얼마나 보고 나도 따라 살. 왜 그러는데? 그 다수가 선택한 게 왠지 정답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거예요. 예측하고 싶어서. 약간 그 밴드웨건 효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나 안 받거나 뭐 무시하거나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 트레이더예요. 포지션을 아침에 잡았다 오후에는 풀어. 아니면은 뭐 한 10분 안에 단타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수급 되게 중요하겠죠. 왜? 누가 힘이 제일 셉니까? 그 힘이 센 사람의 편에 같이 서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한번 사놓고 막 6개월, 1년, 뭐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 사놓고 안 판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수급이 유효할까? 의미가 있을까?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을 볼 때 개인, 외국인, 기관 누가 제일 힘이 세 보여요? 왠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외국인일 것 같은데. 그래요? 실제로는 일등. 기관이지 않을까요? 저는 기관이 1등. 그래? 개인 꼴찌. 개인?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는 HTS를 통해서 수급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투자를 디테일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네이버 증권보다 이렇게 아마 HTS를 쓸 거예요. MTS 모바일로도 수급이 나오긴 한데 작잖아. 이 안에서 어떻게 쳐다보고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기도 하는데 요게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이에요. 그리고 요 초록색이 기관이에요. 여기가 1월 1일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엄청 지금까지 외국인이 저희가 7월 10일에 녹화를 하고 있죠. 외국인의 순매도가 얼마? 190 거의 2조. 왜 이렇게 팔아? 순매도가 개인이 얼마? 플러스 140 한 3조를 샀어요. 기관이 32조. 그러면 이 사이에 코스피가 어떻게 됐죠? 4천에서 8천이 8천 됐죠. 갔다가. 그쵸. 2배 올랐어요. 2배. 외국인이 아까 제 얘기 힘 세다 그랬죠. 네. 외국인이 192조나 순매도를 하는 사이에 코스피는 2배 올랐다고요. 누구의 힘으로? 개인의 개인의 힘으로. 이게 개인의 힘입니다. 오. 물론 이런 장세가 흔한 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자금력이 제일 세고 방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방향을 정하고 기관이 살짝 그걸 좀 쫓아다니기 때문에 기관이 모멘텀을 더한다라는 게 수급 쪽에서는 진리이기도 해요. 개인은 그냥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거 반복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거의 증시였어요. 근데 코스피가 2천, 3천, 4천, 5천에서 막 8천, 9천까지 가는 동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제 왜 부동산 쪽 돈도 넘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예적금도 많이 넘어왔고 하다 보니까 돈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과거 같았으면 외인이 이렇게 팔 때 시장이 무너졌겠지만 지금은 증시 호황을 개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파느냐 우리는 뭡니까? 와이스트리트지 않습니까? 왜 팔아요? 왜 팔았는지 봐야지. 너무 예를 몰라서. 들어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어. 미국 그러니까 왜 본진이라고도 하죠. 내 본진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견 같은 것도 다 불러들이죠. 네. 야 지금 본진이 위험해 빨리 와서 여기 지켜.
외국인의 자금도 사실은 그래요. 미국이 흔들리잖아요. 미국의 금리 상황이 안 좋고 신용 상황이 안 좋으면 일단은 나갔던 돈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본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그래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무역 적자를 봐요? 경상수지 적자를 아니에요. 사상 최대 무역 흑자,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반도체의 기록적인 실적, 주가도 막 몇 배씩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외국인은 왜 파느냐? 아까 뭐 말씀드렸어요 이거? 리밸런싱? 그치, 바벨. 바벨. 아니 대한민국 증시는 원래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1점 몇 %, 한 2%가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야 쟤네가 지금 야 3배, 4배 올랐다? 그럼 어떻게 돼? 얘네도 비중에서 코리아 펀드 비중이 원래 요만해야 되는데 이만해진 거예요. 그럼 덜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개발도상국 펀드를 가입을 했어. 그 펀드가 지금 한 4배, 5배 됐어. 그럼 그거 팔아서 미장 안 사고 싶겠어요? S&P 500 안 사고 싶겠어? 사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야, 한국 많이 올랐네. 차익 실현하자. 그냥 차익 실현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뭐다? 대한민국이 나빠진 게 아니잖아. 오히려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아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ATM기에서 계속 돈 빼고 있는, 또 올랐어. 잠깐만. 또 올랐어. 잠깐만. 이거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증시는 옛날부터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ATM기, 현금 자동 인출기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왜? 유동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조업 국가기는 한데 이 안에 금융시장이 되게 활발해. 가격에 영향 어느 정도 미치기는 하겠습니다만 빠져나가고 싶을 때 굉장히 유동성 좋게 빠져나갈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외국인의 ATM기라고도 했었습니다.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으니까 챙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다 파는 것도 아니지. 여기 코스피 있죠? 7월 9일 기준으로 보유 비중이 얼마예요? 39.49%가 나오죠. 그리고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포함이 된 게 한 46.34%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5일 전 대비 0.02%가 낮아졌다. IT는 0.05가 오히려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트렌드도 봐야 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 비중은, 외국인의 비중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더 많이 팔 수도 있겠고, 기관이 더 팔 수도 있겠고, 이게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개인, 외국인, 기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관은요, 여기 보면 이제 나라 돈도 있고, 네. 그쵸? 은행 돈도 있고, 네. 보험회사 돈도 있고, 보험회사가 뭐예요? 보험금 받잖아. 네. 여러분 보험료 내죠, 보험료. 네. 다 개인 보험료 돈이네요. 받으면 그 보험료를 은행에 넣어 놓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국채를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사도.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안에도 트레이딩 룸이 있고, 금융투자, 이거 아까 제가 설명 안 해드렸죠? 네. 금융투자, 증권사 안에서도 트레이딩을 합니다. 왜? 자기 자본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트레이딩 룸에서도 계속 매매를 해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단기예요, 단타. 금융투자, 증권사 트레이딩 룸에서는. 여기서 장기 투자하고 있으면은, 야, 너 그냥 그럴 바에는 운용사 가라. 운용사 가서 펀드 매니저 해라. 국민연금 지원해서 전주 내려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파는 거고, 그런 것도 있어요. 금융투자가 이제 증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에 제일 핫한 금융상품이 뭡니까? ETF. 그렇죠. ETF. 사실 ETF는요, 제조사, 만든 회사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죠. 여기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건 누구예요? 일반 투자자들. 이걸 기관이, 외국인이 사고 팔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왜 유동성 공급자라고 있죠. 유동성. LP라고도 하는데 펀드잖아요. 근데 상장되어 있는 펀드야. 순자산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비이성적으로 거래를 하면 지금 순자산 가치를 제대로 못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 공급자가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제공을 해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맞는 거예요 라고 자꾸 이제 막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호가가 벌어지고 나면 다시 촘촘하게 맞춰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말아 올리면 여기서 다시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가격이 떨어져 있어. 그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자들이 사주는 거예요. 순자산 가치에 맞게, 펀드의 NAV라고도 하는데 순자산 가치에 맞게끔 가격이 형성이 되게 그걸 조율해주는 곳이 LP,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그 역할을 증권사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ETF 관련된 매수 매도 물량이 여기에 잡혀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ETF 시장이 엄청 커졌죠. 네. 그러니까 증권사 내부에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ETF 시장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아,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ETF구나. 근데 뭐다? ETF 방향이랑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라고도 보면 안 되지만 반대일 수가 있어요. 왜? 개인이 엄청 ETF를 사. 네. 그럼 여기서 뭐야? 팔아줘야 되잖아. 네. ETF를 엄청 팔아. 그럼 여기서 뭐예요? 사줘야 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꼭 다 정반대가 맞다 그러다는 또 볼 수가 없어. 왜? 그 외에 시장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한 가지로만 정의를 내리면 안 되고 그게 맞다 그러다라고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수급을 보고 와, 지금 여기 기타 법인 들어온다. 예를 들어 기타 법인이 뭐겠어요? 기타 법인 이거 큰 손들이 차린 법인이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Y스트릿이 주식회사거든요. 법인이에요. 저희도 증권사 통장을 갖고 있어요. 계좌를 갖고 있어요. Y스트릿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막 순매수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플러스로. 이거 다 Y스트릿이 산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유출하는 거죠. 특히 만약에 이게 코스피 전반이 아니라 코스닥인데 시가총액 아주 낮은 회사야. 근데 사실 기타 법인이 살 리가 없는데 누가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네? 그럼 저게 누구지? 누구 큰 손이 들어왔나? 아니면 어디 백기사가 들어왔나라고 막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심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런 겁니다. 그럼 수급 보고 조금 꼴 빨라 그랬는데 이거 절대 전적으로 모르겠네. 믿으면 안 되겠네요. 마인드가. 나는 이 코너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앉아서 보자 되게 지들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해 보여? 꿀을 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요? 뭐예요? 뭔가요? 사실 지금 설명 듣고 그래서 뭘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 꿀은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게 액상과당일 수도 있고 물엿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그때의 수급을 좌우하는 힘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보세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수십조, 뭐 180조, 190조 순매도 한다라고 해서 외국인 큰손이 떠나가요. 무서워요. 나 주식 다 팔래요 했으면 코스피가 4천에서 8천 가는 거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아, 그때는 근데 나 누구였다? 지금 힘의 균형이 개인. 개인. 근데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막 달라집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그러니까요. 순매수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개인이 순매도를 하기도 해요. 기관이 순매수하기도 하고 리밸런싱 한다고 해서 엄청 팔아제낄 것 같았던 연기금이 다시 순매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 힘의 주인이 누구냐. 하루 이틀은 알 수 있겠지. 왜 여기 나타나잖아. 실시간으로 나타나잖아. 그런데 방향으로 봤을 때는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걸 점으로 맞추려고 하면은 모른다. 점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선으로 보면은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개미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어디지 모르겠어요. 어디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 놓고 보면 현재는 여기 끝이잖아. 끝. 그리고 또 뭐 주시장이 모르죠. 조정을 받고 있어. 그럼 난 여기 있다고. 그리고 야 이대호 너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맞춰봐 이거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 이거 이러고 있어. 내가 애들 데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두운 거예요. 기관이 연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외국인이 순매도 이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개인 투자자들의 힘 예를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 보통 뭐 한 몇십 조 있던 게 120조, 130조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 부동산 판돈이 주식으로 넘어왔잖아. 근데 얼마 전에도 다른 분들이 그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심리가 나빠지면은 이걸로 주식을 삽니까? 아니 요즘 다시 또 은행으로 돌아간다며. 야 역시 주식은 도박인 것 같아. 적금이 어우, 야, 짱이야, 주식은 안 돼. 이러면서. 역시 적금이 예적금 해야 짱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러면서. 막 야 주식으로 돈 벌었으면 집 사러 가야지 뭐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120조가 있건 130조가 있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수급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꿀은 저희 벌통 가서 빠세요. 벌통 가서 풍처럼 벌통 따서 그냥 거기서 빨라고. 벌통에도요 벌들이 많습니다. 목숨 걸고 꿀 빠는 거예요. 야 곰이 그렇게 진화를 한 거라고. 곰이 왜 벌통을 떼갖고 찍어 먹겠어. 가죽이 두껍고 털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벌에 쏘여도 티가 안 나. 곰이니까. 근데 우리가 꿀 빱시다. 벌통이다. 야 벌통 떼갖고 바로 죽죠.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질문이 좀 있었던 게 어디서 막 주워 들었거든요. 네, 다 주워 들은 거지 뭐. 기관 매수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막 외국인이 뭐 이게 무슨- 팔던데 뭐가 뭐 아니라더니. 무슨 말인가요, 이게? 재밌는 얘기 하네 또. 약간 이거 괴담인가요? 페이크. 네네네. 제가 지난번에 차트 강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페이크 많다고 했죠. 가짜 눌림목. 이 눌림목 매매는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료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페이크 가짜 눌림목. 가짜 고점에 따라 들어가고 여러분 돈을 내세요. 슈퍼챗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슈퍼땡스 댓글에 또 수급. 여러분 이 페이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대호가 공짜 강의 땐 그런 거 안 가르쳐 드립니다. 일단 1인당 제가 옛날에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유료 그 리딩을 한다면 한 달에 1인당 30억짜리를 리딩을 하겠다. 한 달 회비가 30억인 거예요. 제가 하면. 딱 한 달만 하고 그만둘 거야. 더 이상 만기 연장도 없고 다음 달도 없어. 그냥 나는 회비만 먹고 한 달만 하고 그냥 나는 해외로 나갈 거야. 어머.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앞으로를. 뭐 페이크 뭐 이게 무슨 야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가 7월 6일에 1조 4천억이나 순매도를 했어. 이거 뭐야? 밝혀봐. 밝혀봐. 뭐 이날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겠지. ETF로 많이 샀나 보지. 이런 식으로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여러분 금투에서 시장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조 단위로 이날 매도 금액이 나왔고 이날 이 증권사에 위탁해 놓은 외국인 저 케이만 군도에 있는 조세 회피 이런 사람들 돈이 이날 일부에 쏟아지고 시장이 이제 작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투자 이렇게 순매수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날 순매도한 금액만큼 순매수할 때까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때 다시 복원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잖아. 빨리 결제하라. 자, 결제. 내가 유료 강의 때 1인당 30억, 한 달에 30억짜리 강의에서 이런 거 알려드린다고. 이런 거. 약간 홀리. 결제해야겠죠. 한 달에 30억짜리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제발 한 달만 회비 사업하고 나도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본인의 투자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회비로 부자가 됐을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없다. 없네. 없다. 그냥 틀린 거네 그게. 아. 가짜가 아니고. 진짜 가짜 그런 건 없다. 아 웃겨. 또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무조건 매수해야 하냐고. 이 차이가 너무 심하면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은 진짜 완전 확 무조건 내려갔을 때. 매수해야 하나요? 하여튼 요거는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연속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만 이렇게 발라보는 메뉴도 있어요. 어떤 종목은요. 무려 37일 연속 와.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저게? 그리고 슈프리마의 치킨은 오늘 뭐야? 4% 넘게 올랐습니다. 오. 와, 그리고 어떤 거는 32일 연속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어. 오. 오늘도 오르고 있고. 외국인이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오, 이거 짱이네. 이거 사야겠네. 슈프리마 HQ 살겠습니다. 저런. 저게 뭔데? 나도 몰라. 저게 뭔데? 그래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네. 오, 아까 그게 이겁니다. 30며칠 연속으로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도 순매수하니까 거의 신고가 가고 있죠. 이 종목입니다. 이거 사시면 되나? 그때 말씀 주신 그 V자 반등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저 V자 끝에, 반등. 끝에. 아, 여기? 네. 그래. 이게 V자야? 네. 그래. 그런가 보네. 야, 신기하다. 야. 이거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쵸?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좀 뭐 신고가 가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요. 일단 본인이 어떤 종목을 추려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단타를 하고 싶어.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근데 앞에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급.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종목인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종목인지 특히 어떤 종목을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지 외국인 기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이 뭔지는 발라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며칠 순매수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트도 나타나는 거고요.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 기간에. 자, 그러면 앞으로는 37일 연속 순매수한 기관이 38일째, 39일째, 40일째 순매수를 할까? 뭔가 늘 떨어질 것 봐야 같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뭔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왠지 감이 있어서. 사고 싶으면 항상 사고 나서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현황일 뿐입니다. 현황.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정량적으로 발라내 보는 거예요. 우와, 며칠씩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네.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좋아지지? 예를 들어서 여기 뭐야 S51 우선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유사 이익이 좋아지나? 우선주면은 배당이 더 메리트가 있어지나를 공부해 본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뭐 건설주도 있고 뭐 코스닥 기업도 있고 한데 이들이 뭔가 많이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 혹은 연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게 우리가 뭡니까? Y. Y 스트릿. 그때부터 공부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장사 수가 코스피에만 800 몇십 개, 코스닥에 1800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매일매일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것보다 상위 한 10개 정도 추려졌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뭐지? 이걸 가지고 왜 그렇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걸 왜 사고 있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해서 지금 주가가 뭐 30% 올랐지만 업사이드가 더 있나? 하방은 막혀 있나를 공부를 해보면 뭔가 좀 미리 몇 가지를 발라놔서 살코기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5일 연속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꼽아놨는데 10일 연속 순매수한 것만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 외국계에서 이렇게 순매수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또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럼 아까 안 나왔던 다른 종목들도 나오죠. 네. 뭐 코스닥 기업들이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이 이거 딱 하나만 봐야 된다 한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계좌를 보세요. 제 계좌 보면 너무 슬픈데 지금. 초보자가 딱 이거 하나만 봐야 된다 하는 수급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날로 먹으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꿀 빨라고 뭐 하나만 알려주세요. 완전 제일 여기서 썸네일 그거 중요한 잡으려고 결론. 해야지. 이거 하나만 보면은 주식 끝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현재까지의 현황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지 스스로 Y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스터디를 하기 시작한다면 좀 시간은 아낄 수 있겠다. 확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전문 투자자들도 많이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 10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 순매수 제일 많이 한 것들을 우선은 발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고 삼성전기를 제일 많이 샀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들 종목을 왜 많이 샀을까? 최근의 동향, 실적 추정치의 변동, 내러티브 혹은 숫자들, 넘버스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게 요거는 최근 10일 동향이잖아요. 최근 5일로 하면은 여기까지는 변함은 없는데, 최근 1개월로 하면은 그래도 삼성전기네. 최근 3개월 하면은 또 달라집니다.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오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간별로 보면은 다 달라져요. 해서 이게 최근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것도 보면은 아까 최근 10일 동안 순매도 1위였던 삼성전자가 최근 1로 보니까 삼성전자 이쪽 순매수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본인이 어떻게 정해서 흐름을 보고 왜 그런지를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날 상승률이 제일 큰 종목들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수급을 또 보고 이유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연중 최고가, 최저가 가고 있는 거, 올해 들어서. 요거 이제 최근 5일 동안에 오늘이 주가가 제일 높은 종목들. 최근에 20일이면 한 달이죠. 20일 동안에 오늘 주가가 제일 높은 종목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52주 신고가라고 하는데 52주는 뭐예요? 1년이죠. 1년이 52주거든요. 그러면 52주 또 신고가를 쓴 종목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테마주도 있고 뭐 소형주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금융주 흐름 좋잖아요. 맞아요. 시장 조정받을 때도 오히려 신고가를 가고 있고, 녹화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도 신고가예요. 와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펀더멘트를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좀 추려내는 겁니다. 이해가요? 또 반대로 보면요, 52주 신저가는 이렇게 많아요. 와. 지금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최근에도 52주 신고가는 7개 종목밖에 없는데 52주 신저가는 지금 몇 개야? 50개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는 1년 내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수급은 힌트는 맞지만 정답은 아니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꾸 why, 왜 샀을까를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뭐 52주라든지 신고가 있죠? 신고가 나는 종목, 그리고 연속, 기관이나 외국인, 큰손 투자자들의 연속 순매수 종목들을 먼저 발라내면 공부할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종목을 추려내는 시간은 아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뭐다? 왜? 자꾸 질문을 하세요. 네. 이 사이에 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투자를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힘들지? 막 조는 것도 봤어 내가 너네. 뭘 즐거워요. 졸아요? 물 끼얹을 뻔했어. 뭘 졸아요? 지금 꿀 빨 거 없는데 계속 찾고 있었는데. 해서 오늘도 YCTDC 또 앉아서 부자되기 이 코너 이름은 마음에 더럽게 안 들지만 이 코너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저희가 같이 또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선엽 대표랑 같이 하는 투자 나침반도 있고 권효재 권효재 대표랑 대표님. 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투자로 올라타라. 여기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전력기기라 깊이 있게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도 많이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